걸륭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후궁 이빈 백씨. 그녀에게 찾아온 황제의 아이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10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태아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는 괴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여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어인은 후궁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 이 숨막히는 규율 때문에 의사들은 맥박만으로 엉터리 처방을 내렸고 그녀는 출산을 기다리다 뱃속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이토록 처참했지만 그녀의 시작은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1730년대의 소주와 항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물의 도시이자 비단과 차, 그리고 부드러운 노래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빈 백씨는 그곳, 혹은 적어도 그 따뜻한 남쪽의 정서를 품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의 이름은 백예희였지만 실제 역사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저 백씨였습니다. 강남의 한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씨죠. 그녀의 아버지 백사태는 관직이 없는 평민, 즉 포유였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는 평민이었습니다. 청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신분제 아래서 한족 평민은 철저한 피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만주족은 스스로를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민족이라 칭하며 한족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특히 황실의 후궁은 만주족 귀족 여인들의 전유물이었으며 한족 여인이 그 벽을 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민 백씨의 딸이 자금성, 그 금지된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의 절대 권력자, 아이신지오로 훅리, 즉 걸륭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백씨가 입궁했을 때 걸륭제는 갓 즉위한 젊은 황제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주족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족의 문화에 깊이 심취해 있었죠. 그는 시를 짓고 서예를 즐겼으며 거칠고 강인한 만주족 여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강남 여인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동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녀를 바쳤다고도 합니다. 마치 진귀한 남쪽의 특산품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내무부의 낡은 문서들 속에서 좀 더 흥미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입궁한 시기는 걸륭 6년 무렵입니다. 당시는 청나라 조정이 민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만한일체 정책을 표방하던 때였습니다. 걸륭제가 평민 출신의 한족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한 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정사를 넘어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백씨는 황후처럼 화려한 가마를 타고 정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마치 북쪽의 차가운 대지를 녹이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금성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따뜻하고 자유분방한 고향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선 북경의 황궁에 던져진 어린 소녀. 이곳 사람들은 만주어를 쓰고 양고기를 굽고 말젖을 마시며 숨이 막힐 듯한 예법을 강요합니다. 그녀가 느꼈을 고립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한 만주족 여인들 뿐이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의 언어였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편지 한 통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 그녀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밤마다 찾아오는 황제의 품, 그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척박한 북쪽 땅에 옮겨 심어진 한 그루의 강남 제스민과도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너무나 위태로운 존재. 드라마 속 백예희는 계산적이고 오만한 인물이지만 역사 속 백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받은 봉호는 귀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승진 속도입니다. 변변한 뒷배경 하나 없는 그녀가 불과 몇 년 만에 빈의 자리에 오릅니다. 걸륭제가 그녀에게 내린 봉호, 이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쁘다, 화목하다, 온화하다는 뜻입니다. 젊은 황제의 눈에 비친 백신은 정치적 계산이 필요 없는 순수한 기쁨, 경무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쁨이라는 글자는 훗날 그녀에게 닥칠 운명 앞에서 가장 서글픈 조롱이 되고 맙니다. 1745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녀가 정식으로 이빈이 된 해입니다. 이제 그녀는 한궁의 주인이 되어 하위 후궁들의 문안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걸륭제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녀의 가족 전체를 내무부 상삼기에 입적시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황제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러 그녀의 신분 세탁을 감행했다는 뜻입니다. 한족 평민이었던 그녀의 집안을 황제 직속의 노비인 포위 계급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이것은 걸륭제가 그녀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유의 상대로 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승진 뒤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황실의 법도는 냉정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후궁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바로 황손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민 출신인 그녀가 고귀한 만주족 귀비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들이라는 확실한 방패가 절실했습니다. 그녀에게 임신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동아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금성에서 총애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곧 다른 이들의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빈백 씨의 가장 큰 적은 황후나 다른 귀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적은 그녀 자신의 몸, 그리고 황실 혈통을 지배하는 잔인한 생물학적 법칙이었습니다. 입궁부터 사망까지 약 20년 가까이 총애를 받았던 젊은 여인이 왜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불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임신은 했었지만 그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괴태설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렵게 찾아낸 청나라 궁중의학 기록에는 이빈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묘사가 매우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이들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안신, 보혈, 조경, 처방을 내립니다. 당귀, 숙지왕, 향부자 같은 약재들이 그녀의 처방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임신을 간절히 원했고 황제 또한 그것을 기다렸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 처방전 뒤에는 태이들의 비겁한 침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었던 그들이 과연 이빈의 맥박에서 생명의 부재를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성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기대를 꺾고 총애받는 비빈을 망상 환자로 취급하느니 차라리 효과 없는 보약을 올리며 시간을 끄는 보신을 택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침묵 속에서 이빈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 임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기대는 높아가고 본인은 초조해집니다. 월경이 멈추고 배가 불러오는 듯한 느낌. 온 궁궐이 이빈 마마가 회임하셨다며 축하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이 무력해진 그 틈을 타
주술적 광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의 관례를 보면 산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그녀의 처소에서 매일 밤 사만들의 구판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욱한 향 연기와 둥둥 울리는 북소리, 태아가 게을러서 나오지 않는다며 억지로 쓴 약을 먹이고 배를 문지르는 주술 행위들. 이빈이 느꼈던 복통은 산통이 아니라 독한 약재와 스트레스로 망가진 내장이 지르는 비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마저 아이가 온다는 신호로 착각하고 방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달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고 배는 꺼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면 궁궐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뱃속에 든 게 아이가 아니라 요괴다. 이 잔인한 헛소문들이 그녀를 정신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출산에 대한 기록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입니다. 유산을 했다면 소산이라 적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일찍 죽었다면 조요라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빈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이한 침묵이야말로 온갖 흉측한 소문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대담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여러분을 이끌 질문입니다. 혹시 그녀가 한족이었기에 그녀의 피가 만주족인 걸륭제의 피와 섞였을 때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진실은 그 반대일까요? 저주받은 것은 그녀의 피가 아니라 소위 용의 혈통이라 불리는 황제 쪽의 유전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따뜻한 이빈의 침실을 떠나 좀 더 차갑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황제의 권력조차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던 밀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되는 곳. 그곳은 바로 산실입니다. 자금성의 산실은 단순한 의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주술과 의학, 그리고 정치가 뒤엉킨 기괴한 재단이었습니다. 산달이 다가오면 내무부는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임시 산실을 마련합니다. 창문은 두꺼운 종이로 몇 겹이나 발라져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게 밀봉됩니다. 바람이 산모에게 들면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차단막이었습니다. 방 안은 한여름에도 화로를 피워 찜통처럼 덥습니다. 붉은 촛불만이 일렁이는 그 어두침침한 공간에는 독한 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산모의 땀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듭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정선마마라 불리는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은 단순한 조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황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훈련된 냉혹한 심판관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들은 눈빛만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아이의 손가락이 하나 더 많거나 입술이 갈라져 있거나 척추가 휘어 있다면 그것은 황실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산파들의 손에 들린 것은 젖은 선지 한 장 혹은 물이 가득 담긴 목욕통입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려 인간으로 선포되기 전 젖은 종이가 아이의 얼굴을 덮습니다. 자그마한 몸부림은 물통 속의 물결로 사라집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그저 아이를 씻기는 첨벙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산모는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모른 채 사산되었습니다라는 통보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방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이빈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걸륭제의 사랑이 과연 청나라 조상들이 세운 그 잔혹한 규칙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1748년 걸륭제는 효현 황후의 장례식에서 작은 실수를 범했다는 이유로 고위 관리들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는 감상적인 시인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백씨를 구름 위로 올려줄 수도 있었지만 만약 그녀가 황실의 혈통을 더럽히는 금기를 범한다면 순식간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꽃다운 시절, 이빈의 몸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순수한 혈통이라 자부하는 제국 안에서 그녀는 어떤 압박을 견뎌야 했을까요? 청나라, 아니 만주족 아이 신지호로 가문은 혈통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했습니다. 그들은 소수 민족으로서 거대한 중국 대륙을 통치해야 했기에 지배층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만주족끼리의 혼인이었습니다. 특히 황실은 몽골 귀족이나 만주 팔기 내의 유력 가문들과 끊임없이 통혼했습니다. 사촌이 사촌과 결혼하고 조카가 이모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해 그들은 피를 섞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순수함이라 불렀지만 유전학에서는 그것을 근친요배라고 부릅니다. 근친혼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전자 풀이 좁아지면서 열성 유전자들이 충돌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이 낳은 자녀들의 조기 사망률은 충격적일 정도로 높습니다. 강희제는 55명의 자녀 중 절반 가까이를 잃었고 옹정제 역시 수많은 아이를 성인이 되기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걸륭제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아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몸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 그것은 바로 선천적 기형이었습니다. 구순구계열, 다지증, 척추 갈림증, 혹은 뇌 발달 장애. 오늘날이라면 수술로 고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18세기의 자금성에서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명이 다했다는 불길한 징조이자 황제의 덕이 부족하다는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실은 이 실패한 출산들을 철저히 은폐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족보에 오르지도 못한 채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기록되거나 심지어 태어난 사실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드라마 속 백예희의 괴테소동은 작가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당시 황실 내부에 만연했던 유전적 공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주인공 이빈 백씨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한족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 단서입니다. 그녀의 유전자는 수백 년간 고인물처럼 섞여온 만주족 귀족들의 유전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녀는 황실에 수혈된 새롭고 건강한 피였습니다. 걸륭제가 그녀를 그토록 총애했던 이유가 단순히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황제는 자신과 먼 혈통의 여인이 건강한 후사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드라마는 이 지점을 비틀어버립니다. 건강한 한족 여인이 오히려 괴물을 낳는 것으로 묘사하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친혼으로 병든 만주족의 유전자가 문제였지만 드라마와 당시의 소문은 그 책임을 외부인인 한족 여인에게 전가해버린 것입니다. 내 피가 천하에서 괴물이 나온 것이다. 한족 여인이 황실의 기운을 흐려놓았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약자를 사냥하는 방식입니다. 황제의 씨앗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들은 밭을 탓합니다.
이빈 씨는 그렇게 황실 유전병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 속에서 괴테의 어미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공포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황제의 침실 밖, 산모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산실. 그곳에는 황제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규율을 집행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무부에서 선발된 거친 손마디를 가진 중년의 여성들, 바로 산파들이었습니다. 황제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밀실에서 그들은 생명을 받는 자인 동시에 황실의 명예를 위해 실패한 생명을 처리하는 침묵의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생명을 받는 자인 동시에 황실의 명예를 위해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심판관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아니 고대 중국의 황실에는 암묵적이지만 절대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용의 몸에는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황제는 하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자식 또한 완벽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더 많거나 입술이 갈라져 있거나 혹은 다리가 휘어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실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괴물이자 불길한 징조로 간주되었습니다. 황제들도 고위 관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황실의 혈통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말이죠. 그 시스템의 집행자가 바로 산파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00년대의 어느 밤, 자금성의 산실. 아이가 미끄러져 나옵니다. 산파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스캔합니다. 눈이 2개인지, 코가 제대로 있는지, 손가락과 발가락은 10개씩인지. 이 모든 확인 과정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순간의 긴장감은 전쟁터보다 더합니다. 촛불 그림자 아래서 산파들의 눈빛이 빠르게 교차합니다. 늙은 수석 산파의 손이 아이의 몸을 훑습니다. 만약 아이가 건강하다면 경사 났습니다. 황자마마이십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산실을 채웁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환관들은 환호하고 소식은 바람을 타고 황제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의 모습이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때 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태어난 것은 오직 처리해야 할 부적물 뿐이라는 것을. 수석 산파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다른 산파들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아이가 첫 숨을 들이켜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울음소리를 내기 전 그 찰나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 아이는 황족이 됩니다. 황족을 죽이는 것은 영모죄입니다. 하지만 울기 전이라면 그것은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뱃속에 있던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끔찍한 면죄부였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산모는 극심한 산통을 줄이기 위해 몽한약을 먹은 상태입니다. 의식은 몽롱하고 팔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봅니다. 귀를 곤두쓰고 오직 하나의 소리,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만을 기다립니다. 왜 아이가 울지 않지? 공포가 엄습해오지만 혀가 마비되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파가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마, 마음을 굳건히 하소서. 아기 씨께서 기력이 다하여 오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방금 전 무언가 버둥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이는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산실 구석의 어둠 속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금성 산실의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새삼을 가장한 익사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몸을 씻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목욕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사라져야 할 존재라면 아이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통 안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욕 준비물입니다. 산파의 거친 손이 아이의 머리를 물속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 하지만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기가 아닌 물입니다. 작은 손발이 허공을 휘젓지만 늙은 산파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짧습니다. 몇 번의 물장구 소리, 그리고 영원한 정적. 밖에서 듣기에는 그저 아이를 씻기는 첨벙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이 잔인한 위장이 바로 산파들의 노하우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민지였습니다. 물에 적신 얇은 한지나 비단 수건을 아이의 얼굴에 덮습니다. 숨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아이는 버둥거리지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울음소리는 젖은 종이 속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피를 보지 않고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황실에서 선호되던 깔끔한 처리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살인이 아니라 잘못 찾아온 영혼을 돌려보내는 의식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실 족보에는 이름조차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관에 들어가지도 무덤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한밤중에 몰래 궁궐 밖으로 반출됩니다. 북경성 밖에는 소형탑이라 불리는 버려진 탑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들을 던져 넣는 곳이죠. 황제의 핏줄로 태어났으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차가운 돌바닥 위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건성세라 불리던 화려한 제국의 가장 어둡고 썩어 문드러진 밑바닥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의식이 치러지는 동안 산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의 고통으로 실신해 있거나 산파들이 미리 먹인 몽환약에 취해 비몽사몽인 상태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심지어 살아서 태어났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에서 깼을 때 산파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는 차가운 통보만을 들을 뿐입니다. 마마, 송구하옵니다. 아기 씨께서 사산되셨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청나라 황실 족보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신생아 사망률 속에 상당수의 선별적 연가 사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황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이빈 백씨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그녀가 살았던 자금성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백예희가 낳은 아이를 보고 산파가 기겁하며 요괴다 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즉시 그 아이를 처리해버리는 장면. 이것은 비록 극화된 장면이지만 당시 산파들이 가지고 있던 즉결 처형 권한과 기형에 대한 공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빈 백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무서운 룰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족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약했다면, 만주족 후궁들이 낳은 아이라면 덮어질 수도 있었을 결함이 한족인 그녀에게는 천한 피가 섞여 부정을 탔다는 치명적인 공격의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무자는 비극이 아니라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산파의 손에 의해 물통 속으로 사라지는 지옥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아이 없이 죽은 그녀에게 후세의 호사가들은 괴테를 낳았다는 살을 붙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라진 기영아들에 대한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민간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의 주인공으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입인 백씨가 낙점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총애받았으나 가장 일찍 져버린 꽃.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비극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모성을 덮어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실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사라진 생명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여인들의 고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금성의 붉은 벽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실을 나와 그녀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보려 합니다. 괴테도 낳지 않았고 영모를 꾸미지도 않았던 그녀. 그런데 왜 그녀는 1757년 30이 갓 넘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간 고독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일한 혈육, 여동생 백귀인은 언니의 죽음을 보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드라마 속 백예인은 독을 품고 죽어갔지만 역사 속 입인 백씨는 약을 품고 시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산실의 문을 닫고 나온 지금, 우리는 진짜 기록과 마주해야 합니다. 전설이나 야사가 아닌 청나라 황실의 내밀한 의료 기록인 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이 낡은 종이 뭉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걸륭제의 총애를 받던 화려한 후궁이 아니라 매일 밤 고통과 싸워야 했던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괴테의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입인 백씨는 강남의 딸이었습니다. 소주와 항주, 그곳은 사계절이 온화하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하지만 자금성이 있는 북경은 다릅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봄이면 황사먼지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급격한 기후변화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하물며 18세기에 평생 남쪽의 부드러운 공기만 마시던 여인이 갑자기 북쪽의 척박한 환경에 던져졌을 때 그녀의 몸이 겪었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의안을 살펴보면 그녀는 입궁 초기부터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수, 천식, 피부 소양. 이 단어들은 그녀가 북경의 건조한 공기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황제는 그녀를 위해 강남의 요리사를 부르고 남쪽의 비단을 하사했지만 북경의 하늘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갉아먹은 것은 바로 신병이었습니다. 한의학에는 강이울결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쌓여 기의 흐름이 막히는 병.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우울증과 화병입니다. 어이들은 이빈에게 끊임없이 소갈리기 하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시호, 작약, 지각. 이 약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답답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지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여인의 가치는 단 하나로 결정됩니다. 바로 황손의 생산입니다. 아무리 황제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아이가 없다면 그 사랑은 모래성입니다. 늙고 병들면 황제의 발길은 끊길 것이고 기댈 곳 없는 후궁의 말년은 냉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백신은 한족이었습니다. 만주족 비빈들 사이에서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천한 피라 아이를 못 낳는 것이다. 복이 없는 여인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부모 형제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낳는 것뿐임을. 매달 찾아오는 월경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임신을 위해 쓴 수많은 보약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마셔야 했던 더 독한 약들. 그 약들이 오히려 그녀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몸을 더 허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녀가 괴테를 낳아 비극을 맞지만 현실의 그녀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기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잔인합니다. 드라마 속 백예인은 적어도 한 번은 엄마가 되어보았지만 현실의 백씨에게는 그 찰나의 기쁨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운명의 해, 걸륭 22년. 이 해는 걸륭제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는 제2차 남순을 떠났습니다. 황제는 다시 한번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났지만 정작 강남에서 온 여인 이빈백 씨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이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황제를 따라 남순에 동행했다가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기록은 그녀가 병 때문에 황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북경의 황궁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같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가장 사랑했던 계절, 만물이 생동하는 여름의 문턱에서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3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이라면 인생의 황금기였을 나이. 하지만 고대 황궁의 여인들에게 30대는 이미 지는 꽃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독살, 자살, 타살, 아닙니다. 그런 극적인 엔딩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랫동안 알아온 병매에 지쳐 촛불이 다 타들어가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월 자금성의 하늘은 맑았지만 이빈의 처소인 영수궁에는 흰 천이 걸렸습니다. 걸륭제가 그녀에게 내렸던 이름, 그 기쁨은 이제 영원한 슬픔이 되어 황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통 후궁이 아이 없이 죽으면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지고 그 이름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괴테 따위에 불길한 소문에 휩싸인 여인이라면 더더욱 흔적을 지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왜 죽은 그녀를 위해 조정의 업무를 멈췄을까요? 그는 왜 소문대로라면 저주받은 여인이어야 할 그녀의 장례를 그토록 성대하게 치러주었을까요? 1757년 음력 5월. 자금성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여인이 떠났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했고 가문이 대단한 귀족도 아니었던 어찌 보면 평범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뒤에 벌어진 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드라마의 괴테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괴물을 낳아 황실의 혈통을 더럽힌 죄인이었다면, 혹은 황제의 눈밖에나 비밀리에 처형당한 것이라면 그녀의 시신은 거적에 쌓여 궁밖에 이름 없는 야산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니까요. 하지만 걸륭제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황제는 이빈의 부고를 듣고 철조를 명했습니다. 즉, 나라시를 멈추고 조회를 열지 않음으로써 애도를 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 황후나 황귀비급의 고위 후궁 혹은 황자를 낳은 공신이 아니면 빈의 죽음에 황제가 정무를 중단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만주족도 아닌 한족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이틀 동안 조회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녀의 관 앞으로 가서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제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형식적인 슬픔이 아닌 진심 어린 상실감이 묻어납니다. 그는 그녀의 성품을 온화하고 신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괴물이나 저주 따위의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했던 여인을 너무 일찍 떠나보낸 남자의 회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장례식이야말로 알리바이입니다. 이빈 백씨는 결코 황실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황제의 사랑을 받았고 황실의 일원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배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백예희가 겪었던 비참한 최후와 현실 속 이빈이 받은 극진한 다우. 이 거대한 간극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괴테 이야기는 후세가 만들어낸 악의적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빈 백씨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지점은 그녀의 죽음 이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황실의 생존 법칙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빈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금성에는 또 한 명의 백씨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바로 이빈의 친여동생 훗날의 백귀인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가문의 결백입니다. 만약 언니가 괴물을 낳아 처형당했다면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거나 최소한 황궁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을 것입니다. 영모나 흉사에 연루된 집안의 딸을 다시 후궁으로 들이는 황제는 없습니다. 동생이 입궁했다는 것은 백씨 가문이 여전히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사랑의 연장 혹은 대체입니다. 걸륭제에게 동생 백씨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연인의 그림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가문을 계속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이빈은 죽었지만 걸륭제는 그녀의 핏줄을 곁에 둠으로써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려 했습니다. 동생인 백귀인 역시 언니처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살던 궁을 드나들며 언니가 못다 누린 삶을 대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냥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언니가 죽자마자 동생이 그 자리를 채운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기이하고 비정한 일입니다. 가문 입장에서는 황실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남은 딸마저 바쳐야 했고 황제는 죽은 여인을 대체할 새로운 꽃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언니의 죽음이 동생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죠. 이것이 자금성의 서글픈 아이러니입니다. 이빈 백씨는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그녀는 현재 하북성 당산시에 위치한 청동릉, 그 중에서도 걸륭제의 후궁들이 묻힌 유릉비원침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황무지에 버려진 흙무덤이 아닙니다. 그녀는 순회왕귀비, 경귀비 등 당대를 호령했던 만주족 고위 후궁들과 같은 묘역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녀는 황제의 곁을 지키는 정식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전설 속의 마녀였다면
그녀의 유골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졌을 것입니다. 저 굳건한 비석과 봉분이야말로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영원한 탄원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한 공식적인 역사입니다. 이빈백 씨는 괴물을 낳지 않았고 병으로 죽었으며 황제의 애도 속에 명예롭게 묻혔습니다. 드라마는 거짓말을 했고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해피엔딩, 아니, 적어도 깔끔한 새드엔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자료를 뒤지던 중 한 가지 기묘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빈백 씨가 죽은 1757년,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 입궁하여 총애를 받던 그 시기, 청나라 황실 내부, 특히 황자의 출생 기록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빈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낳은 아이가 다른 여인의 아이로 둔갑했다면, 혹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황실의 더 큰 비밀을 덮기 위한 침묵의 대가였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매일 마주했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녀의 아이는 훔쳐진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서서히 파괴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드라마 속 괴테의 전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왜 하필 기영이었을까요? 단순히 근친혼 때문이었을까요? 현대 독성학자들은 18세기 청나라 후궁들의 침실에서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피부에 발랐던 화장품,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마셨던 단약입니다. 걸륭제 시대 한족 여인들은 백옥처럼 하얀 피부를 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빈백 씨 역시 황제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꼼꼼하게 화장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화장품은 연분, 즉 납가루였습니다. 납은 피부를 즉각적으로 하얗게 만들고 잡티를 가려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피부로 흡수된 납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납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복통, 빈혈, 신경마비, 그리고 불임과 유산입니다. 이빈백 씨가 입궁 후 겪었던 원인 모를 복통과 시름시름 앓았던 병,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비극,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납 중독이라는 키워드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을 불임으로 만드는 독을 매일 얼굴에 발랐던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하얗게 빛났지만 뱃속의 생명은 그 하얀 가루에 질식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이 결국은 자신을 멸종시키는 독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수은입니다. 당시 황실에서는 안신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주사가 약재로 널리 쓰였습니다. 이빈백 씨처럼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후궁들에게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이 수은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의학은 경고합니다. 수은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뇌와 신경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뇌성마비, 사지기형, 구순열. 자,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드라마 속 백예의가 나왔던 팔다리가 뒤틀린 괴테. 그것은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이거나 귀신 씌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황실에 만연했던 수은 중독에 의한 기형아 출산의 공포가 구전되고 과장되어 만들어진 전설일 수 있습니다. 이빈백 씨는 어쩌면 이 독성 물질들 때문에
수없이 유산을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은 유산들,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핏덩이로 쏟아져 나온 그 생명들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또 괴물을 쏟아냈다. 그녀를 죽인 것은 누군가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 그리고 무지했던 시대의 의학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서서히 독살했던 것입니다. 이빈 백씨의 비극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은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라이벌의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위영락으로 더 잘 알려진 영비위 씨입니다.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가문이 미천했지만 걸륭제의 총애를 받아 고속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 갈렸습니다. 영비위 씨는 걸륭제의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다산의 여왕이 되었고 훗날 황제의 어머니가 되어 사후에 황후로 추존되었습니다. 반면 이빈백 씨는 그 경쟁에서 탈락하여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왜 영비는 살아남고 이빈은 죽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영비가 의학 지식이 해박했거나 처세술에 능하여 독성 물질을 피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빈백 씨는 너무 순진했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녀는 황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에는 지나치게 무해한 꽃이었습니다. 영비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이빈백 씨와 같이 소리 없이 져버린 수많은 패배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영락의 통쾌한 복수극에 환호하지만 실제 자금성의 역사는 이빈백 씨의 쓸쓸한 침묵에 더 가깝습니다. 화장품 속에 납과 수은, 보이지 않는 독, 그리고 그 독에 중독되어 괴물을 낳았다는 오명을 쓰고 죽어간 여인. 이빈백 씨의 삶은 1757년에 멈췄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긴 유산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황궁의 비인간성에 저항했던 것일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우리는 그녀를 괴테의 어미가 아닌 본래의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300년 전 산파들의 손에 의해 침묵해야 했던 진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빈백 씨는 괴물을 낳은 마녀가 아니라 납과 수은이라는 시대의 독, 그리고 혈통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세우러져간 희생양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DNA를 물려받은 후손은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에게 덧씌워진 괴테라는 오명을 벗기고 이라는 이름 본연의 아름다움을 돌려주려 합니다. 우리의 이 기억이 그녀에게 바치는